브리핑해 주실 김세주 박사님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사지역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극한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다양성에 대하여 연구 중이십니다. 한때 하찮은 생물이라고 여겼던 따개비가 다윈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따개비가 어떤 생물인지 박사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늦은 시간 밥은 뭐 먹고 지금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주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다윈의 동물 따개비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준비해서 왔거든요. 여기 친구들 중에 따개비가 어떤 생물인지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마 벌써 질문이 있나요? 네, 그럼 질문은 좀 이따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친구들 제가 제주도에서 채집한 따개비 7개 샘플을 만들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친구분들에게 제가 오늘 따개비를 표본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이고. 네. 우선 다윈과 따개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구잖아요. 이 지구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그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얇게나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요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지구는 탄생한 지 지금까지 약 45억 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45억 년 정도 되었고 화석 기록으로 원시 세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박테리아 있죠. 그런 박테리아에 관련되어 있는 화석 기록이 약 34억 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빙하기, 간빙기, 그리고 지각이 한 번에 다 모이는 초대륙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지각이 분리돼가지고 육지가 분리되는 사건들, 그러한 지질학적, 기후적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5번의 대량의 멸종과 그 이후에 다시 5번의 대량의 종분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시간 연대로 나타나는 그림인데 그 결과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이게 너무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현재 죽어있고 화석으로 남아있는 생물들 말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은 아마 1000만 종에서 1억 종 이상의 생물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당 인지할 수 있는 최대 종수가 약 1000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로 1억 종 정도의 종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한 사람당 인지할 수 있는 종이 1000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현재 이름을 주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생물 종은 271만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에 1억 종의 종이 생겨난다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단 2%밖에 되지 않는 거죠, 생물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17만 종의 생물은 어떻게 크게 구성이 되느냐를 알아보면요. 생물은 크게 5개로 나뉘어지거든요. 원핵 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균류들, 박테리아, 아니면 고세균 이런 애들 포함하는 원핵 생물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신벌레를 포함하는 원생 생물계, 그리고 버섯류를 포함하는 균류,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개로 크게 우리 지구상의 생물은 나누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눈 생물 중에 식물이 약 18%, 그리고 동물이 약 72%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생물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90%를 차지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은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중에서 절지동물 중에서도 그중에
곤충의 64%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생물은 곤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생물의 손이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가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 슬라이드 중에 가장 많이 보였던 이미지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슬라이드에 넘길 때마다 비슷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넣었거든요. 기억나는 게 있을까? 진화와 생각했을 때 생물의 진화와 연결. 분류에 관한 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나오긴 했는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너무 어려울까요? 고사리? 고사리? 그러면 지금 답을 너무 어려우니까 한 슬라이드 하면서 제가 한번 넘겨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기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그림 여기는 없고요.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 무엇을 형상화한 건데 저기 남색 티셔츠 입은 친구 거기 지금 뒤돌아버린 친구 누나 옆에 앉아있는 친구 지구 아니에요. 여기 아까부터 손들어서 한번 나무. 맞습니다. 나무. 네. 축하합니다. 여기 1번이니까 와서 골라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가지 종의 따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골라가시면 됩니다. 네, 이 친구가 고르고 있는 동안 우린 다음 문제로 또 빨리 가봐야 되겠죠. 왜 나무가 중요한지 첫 번째 질문이었는지는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는 알게 될 겁니다. 네. 바로 정답은 이 생명의 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라는 이 나무거든요. 이거는 1837년에 그려진 최초의 진화에 관련돼서 나무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동정서에서 기원한 DBCA라는 생물이 있는데 B랑 C가 제일 가깝고 B랑 A가 가장 먼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될 텐데 과연 이 최초의 생명이 나무는 누가 그렸을까요? 인데요. 아닙니다. 네, 딩동댕. 네, 맞습니다. 오늘의 제목 자체가 다윈과 따개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답은 다윈이었습니다. 네, 골라가세요. 3가지입니다. 하나, 둘, 3가지. 네. 네, 그 답은 바로 다윈이 되겠습니다. 이 다윈의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은 다윈과 그리고 그 다윈의 그 항해 가장 유명한 혹시 다윈의 가장 유명한 항해 아시는 분 있을까요? 갈라파고스. 네. 갈라파고스를 하긴 했는데 그 항해 이름이 있거든요. 5년 동안 다윈이 한 항해 이름 몰라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질문하려니까 비글호. 이 사람이 타고 간 배가 이름이 비글호라서 비글호 탐험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깜빡 오늘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그 슬라이드가 자꾸 2장씩 넘어가져가지고 지금 제가 좀 긴장했는데요. 제가 왜 첫 그림으로 다윈과 이 비그로 항해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줬냐면 다윈이 20대 때 5년간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지각 변동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지질이 변화되고 그 지질 안에 화석 증거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돼 있는 생물들의 다양함을 보고 그들에 대한 영감을 갖고 되게 깊은 사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그때 얻은 큰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추후에 진화론을 이제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한 항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윈의 이 비그로 항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다윈 하면 진화론인 거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 하면 또 기억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데 다윈 못지않게 중요한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맞습니다. 딩동댕. 네. 여기 와서 친구 여기 따개비 하나 가져가세요. 네. 네, 바로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월리스는 다윈이 쓴 비그로 항해길이라는 다윈이 5년간 비그로를 타고 탐험을 한 다음에 그걸 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 비그로 탐험기를 읽은 어린이가 성장을 해서 자기도 탐험을 하고 싶어서 아마존을 가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를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0대에 30대쯤 됐을 때 이게 1858년에 갑자기 월리스가 논문 한 편을 써서 다윈에게 보냅니다. 그 논문을 보고 다윈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15년, 20년 가까이 했던 연구를 젊은 친구, 15살 어린 젊은 친구가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거기에 자기가 했던 그동안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자기는 아직 조심스러워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엄청난 그 연구 결과가 이 친구의 메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친구에게 나의 모든 독창성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 하면서 이 월리스의 논문을 실어달라는 메일을 친구에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미 다윈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게 편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를 갖고 여동생이 책으로도 만들고 박물관 가면 다윈의 편지가 무수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주고받은 메일에 이 다윈이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내용에 대한 메일을 많이 주고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학자 친구들이 그러면 이거를 공동 발표라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과 이 라이엘 그리고 후커라는 친구가 월리스에게 다시 메일을 씁니다. 이런 있는데 그럼 나의 의견과 너의 의견을 같이 논문으로 내는 건 어떻겠니? 하니까 월리스는 너무 좋아하면서 저는 좋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분을 보고 자란 어린이고 이분과 같이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좋게 생각하면서 같이 메일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쯤에서 다음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학에서는 사실 동시 발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또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있는 자연 선택이 있는데 그 자연 선택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자연 선택뿐만 아니라 DNA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노란색 티셔츠. 네, 딩동댕입니다. 네, 저 친구한테는 제가 오늘 퀴즈가 아니고 다른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어머님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국립생태원에 입장권 할인권 50% 할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윈의 더블 헬릭스를 그러니까 DNA의 더블 헬릭스를 생각하면 사람들 떠오르는 건 왓슨 앤 클릭이거든요. 근데 로잘린드 플랭클린을 기억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라는 건 어떤 특정 기술이 발전돼야 되거든요. 그 DNA의 더블 헬릭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그 기술이 완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각자 독립적으로 그거를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되었거든요. 다윈과 월리스가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 녹색 라인이 다윈이 탐험한 데고요. 요 파란색하고 요 까만색이 월리스가 탐험한 데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항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대륙에 사는 비슷한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모양이 어떻게 달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정 과학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성숙돼야 하므로 유사한 시기에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이런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다윈과 월리스가 1858년 7월 1일
월리스는 종이 변종을 만들려는 경향에 대해, 다윈은 선택의 자연적 수단을 통한 변종과 종의 연속성에 대하여라는 두 개의 논문. 여기 보면 다윈의 이름이 있고요.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월리스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즘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윤리거든요. 그 과학윤리에서 아마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발견이었던 이 진화론, 자연선택에 대한 이론을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면서 같이 논문을 내도록 하자라고 했던 그 합의가 쉽지는 않거든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우선권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걸 합의를 잘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15년 가까이 다윈이 묵혀놨던 거를 그 다음 1년 후 1859년 자기가 그동안 미뤄왔던 거를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The Origin of Species라는 논문을 드디어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발표되는 거면서 우리가 진화론 그리고 자연선택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이제 방점을 짓게 되는 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책은 초판이 나오던 날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한 번에 다 팔렸고 그 다음 두 번째 판은 바로 다음 해에 바로 또 3,000부가 또 찍게 됐거든요. 사실 그러면 진화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다윈이 최초는 아니에요. 다윈 이전에 33명의 사람들이 진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다윈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화를 설명할 때 다윈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바로 자연선택설입니다. 자연선택은 동물은 살아남을 수 있는 새끼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새끼가 낳게 되고 그 새끼들 중에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새끼만 살아남게 되고 그 새끼가 갖고 있는 유전적 특징이 자손의 연속성으로 이렇게 전달된다. 그거를 인류에게서 가장 중요한 발견인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매우 심플하고 간결하게 요약한 명확하게 했다는 그런 간략하고 명확하게 했다는 게 다윈의 가장 큰 통찰이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다윈은 지금까지 추앙받는 괜찮은가요? 많이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자연 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인데 가장 비교되는 게 라마르크설이랑 다윈설이거든요. 라마르크설은 나무가 크고 높고 그 나무에 있는 잎을 따먹기 위해서 기린이 점점 노력하다 보니 목이 길어졌다라는 설이고요. 그리고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태어났더니 목이 긴 기린이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 하지만 나무의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목이 긴 기린이었고 그렇지 않은 기린들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린은 자손들 내내 계속 긴 목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를 가진 걸가 다윈이 함축적으로 진화학을 설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연선택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준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위대한 다윈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윈을 모두 다 근데 다른 친구한테 기회 주면 안 될까요? 네. 이상한 사람. 엄청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게 말이 되냐면 이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친구도 말하고 앞에 있는 친구도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두 친구가 나와서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요걸 드리고 저 친구 여기 따개비 하나 골라가세요. 네. 요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만든 파스예요.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만든 파스거든요. 어디 놀다가 다치면 뿌리세요. 여기 하나 골라가시면 됩니다. 네, 바로
다윈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창조론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사람과 침팬지가 공동의 조상부터 유래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희화한 그림들을 그려냈고요. 이거는 가그링 오일 회사 광고거든요. 침팬지가 가그링 하고 있는 광고를 그 다윈을 비난하는 목적과 더불어서 이런 광고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에 살아난 시대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직 다윈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다윈이 그럼 어떻게 진화론을 비구로 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자연 선택수도 얘기했는데 어떤 생물이 이런 다윈에게 영감을 줬는지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핑크 친구. 아닙니다. 다른 친구한테 기회 줄까요? 지금 딩동댕. 네, 맞습니다. 오늘의 제목 자체가 따김이었죠? 여기 가져서 따김이 하나 가져가요. 네. 제가 오늘 제목에서 따김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다윈을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말했지만 가장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는 갈라파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에콰도르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 섬들의 모임인 군도거든요.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부르는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지금도 바다 밑에서 지각 활동이 계속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땅이 꺼지기도 하고 솟아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그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남극으로부터 영양염이 많은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적도 부근에서 엘니뇨, 라니뇨라는 기상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기후랑 지각 변동이 나타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자꾸 변동되죠. 이 땅이 여기 있던 땅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후가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육지에서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자기들 내에서도 엄청난 환경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에 사는 펭귄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하는 유일한 도마뱀이 발견되고 엄청나게 큰 갈라파고스 거북이,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핀치새까지. 사람들은 다윈하면 그래서 이런 생물들을 떠오르거든요. 근데 다윈을 조금 더 알고 있고 친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비둘기와 개. 다윈이 살고 있던 1800년대는 이게 가장 고급 취미였습니다. 비둘기들을 이렇게 여러 개 좀 모양이 다른 여기가 빨간 비둘기 아니면 여기가 부리가 털이 긴 비둘기를 모아서 자꾸 잡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특이한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유효행하던 취미였고요. 비둘기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게 계속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독특하고 특이한 개의 품종을 만드는 게 그 시대 가장 고급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아마 비둘기와 개까지. 그리고 종의기원의 첫 페이지는 1단락은 개와 비둘기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종의기원의 책을 출판사에 갖다 줬을 때 그 출판사가 뒷부분 다 빼고 개와 비둘기 얘기만 남기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라고 다윈한테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니까 책을 읽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락에 비둘기와 개에 대한 얘기를 한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조금 더 학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비구로를 통해서 얻게 된 곤충들도 열심히 분류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곤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윈에 대해 초상화를 그리면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 핀치새, 그리고 곤충 다양하게 그리고 비구로도 그리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따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좀 저랑 같이 따개비 연구하면 항상 따개비가 도대체 따개비가 뭐야? 그리고 뭔가 하찮은 이름 같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다윈과 따개비를 연결을 사람들이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6번째 질문인데 혹시 여기 울릉도 다녀와 보신 친구들 있을까요?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 가본 친구가 아직 없군요. 네, 그럼
울릉도에 따개비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그 따개비 칼국수는 따개비가 들었을까요? 저기 그 친구. 네.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예. 네, 틀리시나 빨리 다른 사람. 네. 응. 들어있어요. 같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손을 너무 많이 써서 제가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와서 하나 골라가세요. 네. 울릉도 따개비 칼국수에는 따개비가 아니라 삿갓조개가 들어있습니다. 삿갓조개는 다른 이름으로 배말이거든요. 제주도 가면 배말 칼국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배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배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따개비를 먹어본 사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해진이랑 차승원이 거기 섬에서 따가지고 먹는 장면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잘 먹는 음식은 아닌데 유럽이랑 남미는 수프도 끓여 먹고 이렇게 통조림까지 나올 만큼 엄청 맛있는 그런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맛이 게랑 새우 그리고 오징어의 중간적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맛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어머님들한테 팁을 하나 가르쳐드리면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보통 시장 가가지고 게가 여기 뒤에 뭐 지저분한 거 많이 묻어있으면 안 고르고 싶고 깨끗한 애들 고르고 싶잖아요. 근데 곤충이랑 이런 게를 포함한 갑각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키가 클 때 뼈가 자라잖아요. 근데 얘네는 탈피를 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다시 큰 껍질을 갖게 되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몸에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내붓게 되고 살이 다 빠지게 된다. 우선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껍질가 너무너무 깨끗한 게를 발견한다면 그건 탈피한 지 얼마 또 얇고 말랑말랑하고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거는 살이 좀 적을 거고 아마 그런 게 갓 탈피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좀 지저분하게 덕적지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탈피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이 몸 안에 근육을 많이 있고 맛있게 살이 통통이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따개비와 삿갓조개를 비교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요게 따개비거든요. 요게 삿갓조개. 그리고 요게 따개비, 요게 삿갓조개예요. 가장 큰 차이점을 봤을 때 뭐냐면 윗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틈이 보입니다. 이게 나중에 벌어지거든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벌어집니다. 공기 중에 노출될 때는 닫혀 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게 벌려지거든요. 이렇게 윗부분에 구멍이 있는 아이들이 따개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없이 널찍한 게 보통 이제 삿갓조개가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가장 큰 차이점 그거고 이것 둘 중에 뭐가 떼기 더 쉬울까요? 맞습니다. 삿갓조개는 이렇게 바위에 자기 발이 이렇게 접착돼 있는 거예요. 부착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뽁뽁이 붙이듯이 자기 발을 바위에 붙이는 형식으로 고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따개비는 자기 몸에서 접착제를 분비합니다. 접착제를 스스로 생접착제를 분비해서 그 접착제로 바닥을 붙여서 한 번 고정하고 나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 더 부착하고 나면 거기서 평생을 사는 게 따개비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네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 다닙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바닷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해부학적 구조 차이거든요. 다윈이 따개비를 사랑했고 다윈이 따개비를 처음으로 새롭게 분류로 이렇게 새로운 그룹을 나누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부학적 구조 차이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닫혀있던 구멍 사이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다리가 나오거든요. 가지 2개가 나뉘어진 6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각각을 우리는 만각이라고 합니다. 만각이 6개다 라고 부르거든요. 이 만각을 갖고 있으면 따개비. 다리가 이 바닥에 여기가 이제 발이거든요. 삿갓조개는 발이 밑에 있으면 이제 이게 따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로 다윈이 이걸 또 발견했었는데 생활사의 차이거든요.
성체가 알을 낳게 되고 알을 낳을 때 이 따개비에는 나오플리스라는 유생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근데 이 나오플리스는 개, 새우와 같은 갑각류가 반드시 거치는 유생 단계예요. 근데 따개비에서 이렇게 나오플리스라는 유생 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제가 사과 쪽의 이미지를 찾지 못해서 굴을 대신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굴에서는 그리고 이 사과 쪽, 이 따개비는 암수 동체입니다. 몸 안에 암컷과 수컷의 난자 정수를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과 쪽에는 암컷, 수컷 따로 존재하고요. 얘네들이 난자와 정자가 나와서 수정란을 하고 여기 담륜자 유생이라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이런 차이점을 이제 다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윈이 얘네 따개비는 완융하가 절지 동물문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전혀 연체 동물과는 분리된다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사실 근데 다윈도 처음에는 따개비가 연체 동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윈이 한 8년 정도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 기간 동안 자기가 알게 됩니다. 저런 유생 시기와 생활사의 차이 난다는 거를. 예, 다윈이 처음 이 따개비를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비그로 항해를 하던 마지막 칠레에서 마지막 정박 시점에서 그 칠레 연안에서 칠레 전복들을 잔뜩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전복들이 존재하니까 그거를 채집을 해가지고 배 위에 올라왔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그 전복들을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안에 요런 이렇게 2mm 정도 되는 어떤 이렇게 아까 말했던 망각을 가진 동물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거 뭐지? 라면서 못생긴 꼬마 괴물이라는 애칭도 지어주고 얘를 미스터 안스로발라누스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네, 그렇게 지어주고 이제 한 10년 동안 관심이 없습니다. 따개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비둘기랑 돌아와서는 비둘기랑 개에 관심을 갖고 품종 만들고 이런 걸 하시다가 딱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시 따개비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전 세계 모든 친한 친구들에게 메일을 써서 전 세계 따개비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거를 한 8년 동안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망각이 6개를 가진 게 따개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망각을 가진 이름이 영어 이름이 학술적 이름이 시리페디아거든요. 이 시리페디아가 있고 이 시리페디아에는 기생하는 생물들 그리고 어떤 산호 같은 구멍 뚫고 사는 생물도 포함해요. 근데 제가 따개비라고 말하는 오늘 말할 내용은 이렇게 완육류라고 해서 자유생활 우리가 바닷가 갔을 때 바위나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먹이를 취할 수 있는 생물들 기생 공생하지 않고 그런 따개비들을 완육류라고 부르는데요. 다윈이 8년 동안 이 따개비에 얼마나 빠져 있었냐면 다윈의 자식들이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렇게 했대요. 너네 아빠 따개비는 뭐야? 아빠들은 따개비만 보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옆집 가서 너네 아빠가 좋아하는 따개비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다윈 또 따개비가 산업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데 보통 배를 보면 배 바닥에 따개비 이런 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배 바닥에 따개비가 많이 묻는다는 것은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낮아지고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기름을 많이 쓰고 그걸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생물 중에 하나가 따개비인데 다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선원들보다 내가 따개비를 더 싫어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빠져서 8년 동안 따개비 연구를 했던 만큼 그런 집착과 그런 끈기를 가지고 했던 건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 완육류 그래서 이 6개의 망각을 가진 게 망각류고 그 중에서 자유유형하는 친구들을 보통 완육류라 부르는데 이 완육류는 학술적 내미로 토라시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면 토라시카 다윈 1854라고 불러지죠. 보통 이렇게 따개비라는 것은 보통 일반명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들, 참새, 비둘기, 사람 이런 게 다 일반명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학술적 이름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르듯이 이 따개비의 학술적 내미는 토라시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식 네임은 우리도 제 이름이 김세주면 세주도 이름이지만 성까지 해야 풀네임이 되잖아요. 김세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생물의 종명도 토라시카 다윈 1854. 그러니까 그 생물의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 대한 명명까지 포함을 해야 풀네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윈의 동물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게 이 따개비의 이름 뒤에는 다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윈의 동물 따개비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따개비에 대한 3가지만 기억하고 가자. 그런 생각해서 간단하게 따개비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왔거든요. 첫 번째, 따개비는 부착에서 사는 갑각류입니다. 갑각류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게, 새우, 가재 종류, 랍스터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 어떤 생물도 부탁에 살고 있잖아요. 다 수영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수영하는 다리가 얘네는 퇴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섭식하는 다리 망각만 남아있게 되고 그런 생물들이다 보니 어디든지 부착해서 살아요. 부착하지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바다에만 또 살아요. 담수에는 살고 있지 않아요. 얘네는 해양에만 바닷물에만 적응해서 살고 그 바다에서 적응해서 살면서 어디든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도 붙고 쓰레기에도 붙고 바위, 나무, 그리고 고래, 그리고 거북이, 그리고 조개, 다른 갑각류에도 붙는 어디든 붙여 살 수 있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얘네가 아무 곳에나 붙어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 거북이 2개가 있죠. 매부리 바다거북과 푸른 바다거북이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속명이라는 거고 여기가 종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D가 달라지면 가까운 친척이지만 종이 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 매부리 바다거북에는 첼로니비아 카레타가 살고요. 푸른 바다거북에는 첼로노비아 테스투디나리에라 요 종이 살아요. 항상. 얘가 여기 살거나 얘가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얘네는 자기가 선호하는 붙고 싶은 곳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붙는 애는 플라스틱만 붙고요. 그리고 또 바위에 붙는 애는 바위만 붙어 삽니다. 예. 그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얘네가 자웅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정소를 여기에 가지고요. 이쪽 분에 난소를 가집니다. 보통 식물들도 보면 은행나무를 보거나 어떤 식물도 보면 꽃에 수술, 암술이 같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한 꽃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서로 같이 수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물들은 왜 근친교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친척들이 결혼하면 유전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손이 더 이상 불임이 돼서 더 이상 자손이 생성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물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먼 사람들이 결혼해서 유전자가 자꾸 교류가 돼야 건강한 자손을 낳게 되고 그런 자손들이 오래오래 영속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소와 난소가 한 집에 있다고 해서 생물들은 서로 자기 내에서 이렇게 교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따개비는 멀리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생식기인데 보통 고착 생활을 하다 보니 멀리 있는 생물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걸어가면 되지만 그 친구들은 고착에 사니까. 그래서 생식기를 길게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 자기 몸의 8배까지 길어질 수 있게. 그리고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1m 정도 멀리 떨어진 아이와 교배하는 사진도 존재를 합니다. 얘네가 사이즈가 커봐야 2cm, 3cm거든요. 바닥면에 붙은 거에. 근데 한 1m 떨어진 친구들하고도 교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재미있는 건 이런 게 바로 다윈이 발견한 그 진화를 하는데 되게 기여했던 변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종인데 고요한 바다에 살고 있는 따개비 같은 경우는 멀리 갈수록 유리하겠죠. 나의 유전자를 멀리 있는 친구하고 나누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늘고 긴 생식기를 가집니다. 근데 파도가 막 심한 곳은 멀리 가다 보면 막 흔들려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최대한 가깝지만 완벽하게 갈 수 있게 굵고 짧은 생식기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파도가 심하게 있던 그
따개비가 붙어있던 돌을 그대로 들고 파도가 잔잔한 데로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길고 가늘게 바뀝니다. 얘네가 거기 환경에 적응하면서 한 종이었는데도 이런 것들을 다윈이 발견하면서 변이, 환경에 대한 적응, 자연 선택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자웅동체라고 했죠. 하지만 자웅동체, 암수가 한 몸에 있다는 거는 언제든 단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내 근처에 그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일부 종들은 난쟁이 수컷이라는 걸 또 새로운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는 따개비는 이렇게 암컷, 수컷을 같이 표현해 놓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생식기를 교환할 친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생식에 자기를 유지할 것인가 해서 난쟁이 수컷이라는 걸 만드는데, 얘네가 알을 낳고 알이 커서 유생이 되고 그 유생 시기에 어디 부착할 때를 찾게 되는데, 이런 군체들 근처에서 부착을 하게 되면요, 이런 자웅동체의 성체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애들 중에 일부 애들이 여기 껍질 있죠, 따개비의 폐각에 안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컷으로 발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암수 동체로 난자 정자도 난소 정소도 갖고 있지만 조그만한 난쟁이 수컷, 이렇게 로켓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애를 옆에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몇 마리. 그러니까 몸이 한 100분의 1 정도 사이즈, 성체의 100분의 1 정도? 한 그 정도 작은 사이즈 여기를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성체를 찾았을 때 이 난쟁이 수컷이 정자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의 생식 과정을 지켜가는 이 두 가지인가, 얘네는 자신들의 유전자를 번상하고 자손을 낳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식을 하는 그런 진화를 하는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아까 보면은 여기도 오늘 가져간 거 보면은 따개비 거북손이, 제가 따개비란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데, 따개비에는 이렇게 자루가 있는 유병류랑 자루가 없는 무병류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 유병류랑 무병류는 다윈이 그렇게 정리한다. 따개비에는, 완육류에는 유병류랑 무병류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최근 한 5, 6년 전까지도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모든 따개비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요거는 제가 연구한 결과라서 영어가 좀 있기는 한데, 이제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기술을, 휴먼의 유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기술이 매우 발전했잖아요. 다윈의 시대와 최근에까지 한 5년 남짓해서는 없던 기술이, 이게 시퀀싱 염기서를 바뀌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거든요.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제가 뭐 심해에 사는 생물, 남극 북극에 사는 따개비, 그리고 열수 분출구라는 사는 따개비, 영근에 사는 모든 가능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따개비를 모아서 그렇게 유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아까 앞쪽에서 보내줬던 요런 무병류라는 따개비거든요. 이 무병류란 따개비가 원래는 이게 자루가 있던 따개비에서 자루가 상실되면서 무병의 따개비가 된다라는 거는 정설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자루가 한 번에 상실됐냐라고 보면, 여기 보면 요 생물하고 요 생물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바로 가깝게 묶이죠. 요런 그림이 있는 거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자손이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 파란색 1번, 파란색 2번, 파란색 3번은 요런 그림으로 형성되지가 않잖아요. 이 말은 자루가 3번의 독립적 사건으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밝히게 됐고요. 또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부 종들이 열수의 심해에 들어가면은 그 심해 안에는 온천지대가 있는데 온천지대에만 사는 따개비들도 있어요. 그 온천지대도 각자 독립적으로 2번의 사건으로 그 온천지대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또 심해에 들어간 거는 이렇게 세모꼴인데 3번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 아이들이 심해에 정착해서 적응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윈의 원리로 하면은 이 여기 있는 까만색들이 하나, 파란색들이 하나, 끝,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과학이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없던 지식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자루가
3번 이상의 독립적 사건을 발생했고 3번으로 연근에서 심해에 이주를 했고 최소 2회 이상의 경험에 의해서 심해에 있는 또 따개비가 열수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연구 중인 거로 아직 논문이 나온 건 아닌데요. 오늘 여기 오신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지루하고 끝인데 제가 지금까지 꼭 알아야 되는 게 부착하는 거다, 자웅동체다, 그리고 자루가 상실되는 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여러 번 그리고 심해에 들어갈 때도 한 번의 사건으로 생물은 들어가지 않는다. 요 3가지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갖고 왔는데 보시면서 네, 한 3분짜리 영상인데 따개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Finding a date is hard enough in San Francisco, but it's especially tricky when you're stuck to a rock in the middle of the bay. Still, acorn barnacles don't get discouraged. 얘는 이제 자루가 없는 무병류 애들이거든요. Have a pretty wild sex life. 요렇게 나오는 게 망각, 요게 생식기. 이렇게. At low tide, each one is sealed up inside its own miniature fortress. 바닷물이 없을 때는 나오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있다가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면 이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Form a watertight seal, so they don't dry out in the open air. They're ready and waiting for the tide to rise, so they can get down to business. But first, they need to freshen up a bit. The barnacle unfurls 8 pairs of delicate feathery legs. 요게 망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망각은 피딩 레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있는 먹이를 잡아서 입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The legs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turned up by the waves. Bring the catch inside the mouth. It may not look like it from the outside, but beneath their shell, it's easier to see that barnacles are crustaceans related to crabs and shrimp.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After a nice meal, it's ready for some action. The little barnacle lets loose the longest penis of any animal, relative to its body size, of course. Stretching up to 이제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먹었으니까 일을 하게 됩니다. And this penis has skills. It can taste and smell, and the tip can feel around, probing to see which neighbors have ripe eggs inside. When it finds what it's looking for, the barnacle delivers sperm to fertilize the eggs. Barnacles aren't exactly prudes. Pretty much everyone is fair play, because they're all hermaphrodites, simultaneously male and female. Sometimes it's one-on-one, sometimes more. Barnacles are nurturing parents too. They hold on to their fertilized eggs and protect them until they hatch. These cuties are their baby larvae. 여기가 아까 말했던 나우플리스라고 개와 새우들 같은 갑각류들만 갖고 있는 유색. 이게 있으면 갑각류에 속하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f they survive long enough, 요거는 이제 얘네가 얘네는 따개비류만 갖고 있는 유생이거든요. 키프리스라고. 요 시기에 이제 부착할 수 있는 처음 접착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따개비 접착제는 이렇게 물에서도 붙어서 영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용으로 수술할 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수중에서도 잘 붙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생물질이니까 사람들한테도 부작용이 적을 거니까. leave us a note in the comments below. And if you're new, hello. Please subscribe and hit that little bell. 네, so you don't 여기까지. miss any 네. notifications. 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문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제일 먼저 높이 드는 친구에게 마지막 따개비가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네, 답해볼 사람 있을까요? 따개비는 손을 드는 사람 친구가 없네. 마지막 질문인데 이 그림 안에 따개비가 몇 종류가 있고 사과 쪽에는 몇 개체가 있을까? 거 아세요?
그냥 손을 제일 먼저 들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진이 너무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따개비는 11종이고 한쪽에는 4개체. 하나는 맞춘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나오고? 네. 네. 따개비는 여기 그림에 자세히 안 보일 텐데 3가지 종류가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사카 쪽에는 네 4개체가 존재했습니다. 네, 그 하나 맞췄잖아요. 마지막 따개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의 오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다윈은 우리 인류가 기억하기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긍정적인 면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할 때 이용했던 게 다윈의 진화론을 가져와서 우생론이라는 걸 그걸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 잘한 튼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백인이 흑인을 인종차별할 때도 쓰는데도 인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나쁘게 쓰여진 경우도 있지만 다윈이 위대한 이유는 이 사람은 자연을 관찰하기에 정말 집중을 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그 영감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큰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글로써 후대에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큰 통찰을 했다는 면에서는 언제든 본받을 만한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아직은 읽긴 힘들겠지만 종의 기원이 지금 나온 지가 1605년이 됐어요. 하지만 그건 어느 시대의 과학자라도 과학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다면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듯이 여기서 성장해서 친구들이 종의 기원을 읽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노벨 화학상이나 생리학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을 아무것도 못 받아간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심해 열수라는 지역, 그러니까 심해 바다 1000m 이하 3000m에 사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온천지대가 그러니까 바다 밑에 지각과 지각이 이렇게 부딪히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각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먹고 사는 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제가 거기 사는 생물들을 연구하는데 거기 사는 생물들에 대한 스티커를 몇 장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 주고 싶은데 따개비 시로를 다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따개비를 못 받아간 친구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스티커로 대체해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 따개비 받은 친구들 그 안에 보면 제가 이름도 다 적어놨거든요. 네. 따개비 이거 어떻게 키워야 돼요? 지금 그 친구는 알코올에 고정되어 있어서 키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따개비는 아까 말했지만 부착해서 사는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부착액이 떨어지는 순간 보통 죽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키우고 싶으면 바닷가 가서 따개비가 살고 있는 바위를 가지고 와서요. 바위를 가지고 와서 어항에다 넣고 키워야 돼요. 아까 보면 제가 그 난쟁이 수컷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만에 있는 따개비 대가 선생님이 있는데 스킨스쿠버로 포크레인 같은 거 넣어서 1m 바이 1m의 큰 돌을 끌고 와서 거의 이 앞쪽 되는 수조에다 넣고 키우면서 관찰해서 그 수컷 그러니까 난쟁이 수컷이 어디에 정착해서 어떨 때 난쟁이 수컷이 생기는지를 밝힌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런 기술이 발전했고 타임랩스로 계속 찍으셔서 나중에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키울 수는 없어요. 따개비는. 네, 안타깝네요. 네.
저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아, 지금 거기 따개비 죽어 있냐고요? 네, 제가 채집을 제주도에서 채집을 한 다음에 따개비의 DNA와 형태가 나도 그렇고 다음 사람들이 연구할 때 가장 좋으라고 알코올에다가 지금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고정을 한 보통 생물은 포르말린이라는 용기에 제일 많이 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형태도 보존되고 색깔도 보존되는데 요즘 꼭 하게 되는 DNA가 망가져요. 그런데 알코올에 고정하면 형태는 조금 보존이 덜 되는데 DNA가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알코올에 보존을 하게 됩니다. 포르말린은 그리고 불임에 연관되어 있는 또 시약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알코올에다가 저 고정해서 왔습니다. 네. 네. 아, 거북손이 유병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개비 안에는 거북손하고 이렇게 대자루가 있는 없는 아이를 다 포함해 이름이 원래 따개비고요. 우리가 그냥 흔하게 거북손이라고 말하는 애가 따개비류 안에 자루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병류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정확하게는 부릅니다. 네, 네 걔네도 따개비예요. 네. 따개비가 이동하면 생식기가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자연 선택이 아니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만약에 얘가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생물이 잔잔한 바다에 살다가 잔잔한 바다에서 그러니까 길고 가는 것만 계속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파도가 센 곳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가늘고 긴 것만 내뱉다면 그 생물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자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집단은 이 생식기를 굵고 가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개체가 긴 것만 나오진 않거든요. 어떤 애는 좀 짧았다면 그 짧은 애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게 자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이를 모든 종은 우리도 지금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 이게 다 개체와 개체 간의 변이거든요. 이 변이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가뭄이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열매들이 작은 열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때 등치가 큰 핀치새는 다 죽게 됩니다. 그 섬에는. 하지만 등치가 작은 핀치새는 먹이를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섬에서 가뭄이 와서 큰 개체가 보통 큰 아이가 싸우면서 이기니까 이길 것 같지만 가뭄이 오고 먹이가 적어지니까 오히려 작은 개체가 조금만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작은 핀치새가 그 섬을 다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큰 등치를 갖던 핀치새들은 다 소멸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이 하나의 종이 생성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보통. 여러 세대를 거치면 바뀐다, 살아남는다, 다른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제가 옮겨가자마자 변하는. 요 근데 따개비는 그 순간적으로도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개체가 그 모양이. 네. 그 한 세대, 그러니까 같은 개체인데도 변형되는 걸로. 네. 아니, 근데 모든 생물은 그렇진 않고 이게 일부 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발표 저희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